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우리는 시황 얘기 잠깐 해보면 현금을 이제 7% 갖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금을 7% 정도 갖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이제 현금을 늘려갈 포지션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과열 구간이 오게 되면 현금을 10%에서 어느 정도 구간 밑에서 만약에 과열 구간이 나오면 10%만 만들어 볼 거고요. 자, 15%까지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이제 15%까지 현금을 이제 늘려 볼 거예요. 제가 이제 현금을 만드는 기준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돼 있냐, 얼마나 버블이 껴 있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치적 판단을 근거로 현금을 얼마나 만들지를 이제 정합니다. 변동성이 올 것 같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변동성을 기준으로 현금 주식 대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 아웃퍼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수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현금을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자,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을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버블이 있을 때나 과열이 입혀져서 시장 밸류가 비싸다라는 판단이 들 때만 만드는 게 현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체크를 하지 않고 이제 현금을 너무 많이 만든다거나 현금을 아예 안 만드는 건 사실 저는 리스크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수를 아웃퍼폼하기 위해서 현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하게 만들어져 버리면 지수가 만약에 내 예상과 다르게 이 변동성이라는 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향했을 때 소외감이 짙어지면서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계좌 수익률이 이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변동성을 기준으로 하면 이 변동성이라는 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수라는 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6%에서 8%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70년 동안 11%라는 상승이 나와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는데, 이 70년 중에 11%라는 상승을 찍고 있는 그 구간은 어떤 구간이었을까요? 다 이제 버블이 껴있는 구간이죠. 지금 미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버블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한 구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평균 수익률 6% 근방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대에 비슷한 밸류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이익까지 코로나라는 큰 악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6개월이라든가 요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 지금 오버밸류인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 판단을 할 때 지금 구간이 밸류가 어디냐, 가치가 얼마냐. 자, 보수적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저는 적정 구간이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00포인트가 왔을 때는 이제 다시 분석을 해서 업사이드라든가 3분기에 이제 보복 소비라든가 부양책들이 각국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플러스 알파를 얼마를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렸어요. 자, 5%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이 업사이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자, 2020년 밸류를, 20년 시장 밸류를. 자, 그래서 시장 밸류라는 건 전체를 합한 값이기 때문에 종목이라든가 섹터별로는 굉장히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섹터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고, 자, 시장 밸류를 놓고 이제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보수적인 단이 1800포인트고, 제일 공격적인 이제 상단이 2200포인트라고 봤을 때, 자, 2000포인트 구간에서는 코스피, 2000포인트 구간에서는 2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만드는데 리스크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갈수록 버블이라든가 오버밸류를 확대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약에 하반기로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지금 만든 현금보다 줄여야 되겠죠, 규모를. 왜? 내년 실적을 반영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업사이드 폭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금보다는 줄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올해가 지금 남아있는 게 6개월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6개월 이상이 남아있죠. 그러면 절반도 안 왔는데 올해 실적을 다 반영한 것도 이미 오버밸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2000포인트 위에 있을 때, 자 지금 2200이니까 2200이 간다 그러면 현금 10%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값을 주는 거예요. 기간값을 주면 이걸 얼마를 줄 수 있냐. 그래서 요것도 이제 5%에서 10% 정도를 책정을 하는 거죠. 자, 거기다 업사이드 폭이랑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자, 현금이 한 10%에서 15%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여기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분기 실적이라는 게 아직 안 나왔죠. 이거 2분기 실적은 이제 7월, 8월 달에 나오는데, 7월 달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거부터 이제 가이던스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그럼 이건 실적은 이제 안 좋을 게 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 정도의 이제, 다운사이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조정이 시작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9월 달에 공매도 금지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공매도가 슬슬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금지 부분이 이런 것과 플러스 알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투자 심리가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사람들은 이런 걸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미리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서 지금 구간에서 한 7, 8월 달에 어디 선에서 미리 조정이 들어오면 공매도가 다시 진행이 된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도 그때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정당하게 조정을 안 받고 오버밸류 구간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공매도 세력들은 찌라시도 맘껏 뿌리고 이제 밸류가 부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배팅을 적극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12월 달에 양도세 이슈는 이것도 항상 보면은 선반영이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연말 근처에 가면은 계속 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나라에서. 양도세가 3억이라는 거는, 양도세 기준이 이제 3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실 이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12월 전에 팔면 양도세를 안 내고 12월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는 거니까 물량이 여태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미리 이제 뭐 9월에서 10월 달에 현금을 좀 만들어 놨다가 뭐 12월 달에 이제 많이 빠지고 11월 달에 좀 조정을 받고 12월 달에 조정을 받으면 자, 이런 이슈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자들은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간 이거는 연기를 하거나 하는 구간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방향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봐야 어차피 10억이니까 기존에 이제 연말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내용들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연기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투심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게 양도세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투자 심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시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미리 이거를 피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들이 다들 그런 결과론에 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물량들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어때요? 지금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런 뭔가 이런 악재성 요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론에서. 그래서 상반기는 강하고 하반기는 약한 흐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또 사람들은 지금 포지션이 보면 급락을 한 다음에 이제 급등이 온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투자자들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팔고 싶은 매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매도하고 싶은 매물들이 많아서 꺾이면은 이제 우르르 쏟아질 수가 있어요. 단기 폭락이 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기 폭락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게 뭐 지수 레벨로 이제 뭐 10%가 되든 5%가 되든 요럴 때 받아낸 현금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나오게 되면 조금 담아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현금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싸게 사기 위한 이제 부분들인데
자, 지수라는 거는 가치에 연동하기 때문에 시장 밸류보다 높은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오버 밸류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현금을 안 만들어야 돼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래도 주식을 가지고 가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생기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뚫겨 맞아야 된다는 게 제 논리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현금을 변동성을 기준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 성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회원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에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아무튼 2020년 6월 3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자, 오늘도 이제 이야기해볼 부분은 이제 수익 스토리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주제는 이제 소부장도 꼭 포트에 섞어두자. 19년 8월 달에 테마를 형성했었던 요 부분들이 이제 장기 추세로 가는 그 시작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본 수출 규제 테마가 또 이제 불이 붙나. 자, 요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보니까 신성통상의 상한가 같더라고요. 이 영상을 만약에 어저께 제작을 했으면, 욕을 먹을 뻔했어요. 자, 신성통상 사지 말라 그랬을 거니. 오늘 영상에서 할 주제는 신성통상 같은 거 사지 말자. 라는 게, 골자거든요. 자, SKC 101%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자, 일본 수출 규제라는 요 테마 흐름이라든가 이 흐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스탠스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생투자님이 SKC 101%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수익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평생투자님 덕에 요즘 해볼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신 게 2020년 5월 28일이니까 지금이랑 좀 시간 괴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봐주시고요. 제가 지니뮤직 수익 스토리 영상을 올려드릴 때 이 부분을 좀 가려놨었는데, 오늘은 이제 요걸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KC는 블랭크 마스크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망이 좋을 듯하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일본에서 갖다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국산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리포트라든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 반영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자, 가벼운 종목들로 투기 자금이 몰려서 신성통상, 모나미 같은 종목들이 먼저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복리 계좌로 이동을 시킵니다. 하락장에서 멘토님 조언 듣고 골고루 펴담으니 요즘 100% 종목이 많이 나와서 좋으네요. 오늘은 오후에 하락이 깊어지는데 폭락 나오면 또 두들겨 맞을 각오하고 덤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멘탈 잡아줘서 늘 감사합니다. 이날이 이 금요일 날이 그거였나봐요. 코스닥이 3%인가 빠진 날, 그날이었는가봐요. 자, 보면 SKC를 이제 추천했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인 것 같고요. 8월달 넘어가고 이제 뭐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면서 소재주도 좀 보다가 이제 시총가도 좀 되고 거의 중대형급의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살짝 오버밸류를 체크를 해줘도 될 만큼 굉장히 사업 내용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소재 기업들을 보면, 이거 이야기는 뒤에서 해보자. 자, 근데 이제 평생투자님 진입 자리를 보면, 자, 코로나 폭락이 왔을 때 기가 막힌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줄여뒀네요. 이건 이제 사실 근데 운이라고 봐야죠. 이 당시에도 이게 여기서 더 빠질지, 덜 빠질지, 여기가 바닥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때 이제 산 거는 평생투자님도 여기에서 산 거, 여기에서 산 거, 여기에서 산 거 다 있겠죠. 그런데 요런 구간에서 산 종목들만 지금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 수익 인증을 계속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게 폭락이 3월달 폭락이 나올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나 다 좋은 구간 아닙니까? 이게 항상 이게
요즘 수익스토리 영상마다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여기에서 받고 올라갈지, 여기까지 조정이 왔다 움직일지, 이런 폭락이 진행이 됐다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바닥이 여기였다 라는 게 보이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무릎 구간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여기 있어. 주가가 여기 있는데, 자,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무릎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반영이 되는 구간은 항상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인식을 해둬야 돼.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회원분들이 요런 습관이 제대로 이제 자리 잡히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간 평생 투자님 진입자리를 보면 쥐기죠. 이런 죽이는 진입자리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으려고 그러면, 자,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막상 이렇게 빠질 때는 또 못 사요. 무서워서 맨날 빠지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또 언론 보면 무슨 뭐 1000포인트까지 빠질 거다, 500포인트까지 빠질 거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살 수 있는 용기라는 것도 경험에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KC 이제 홈페이지 가갖고 보면, 자, SK 계열의 이제 소재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SKC의 장기적인 이제 모멘텀을 이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가장 내 편에 가까운 이 공급사가 있다는 자체가 이미 또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요. 밸류 체크를 할 때. 이제 소재 기업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떤 소재를 하나 개발하고 이걸 상용화 해가지고 뭐 이게 진행해 달라면 투자해서 상용화 시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을 투입하는 부분들보다 자본을 투입해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밀어주질 않으면 쉽게 자리 잡기가 어려운 산업군이에요. 누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대기업단 말고는 사실 이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소재 기업들도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가는데 뭐 100년이 걸려니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쉽게 따라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구조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0년, 100년 투자해야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뭐 30년 투자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한 평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력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이제 뭐 확대가 되겠죠. SKC가 하는 사업을 보면, 자,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이 폴리에스터 필름, 이제 가공 필름, 고기능 폴리머,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따로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반도체 소재 사업, 쉽게 말하면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뭐 거기에 이제 소재로 들어가는 그런 산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소재 업종들이 기존에도 이제 꾸준히 올라왔지만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섹터군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죠. 왜 소재 기업들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냐, 우리나라에서는. 소재 기업들이 성장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쪽 사업에 이제 지원도 안 들어가고 뭣도 하고 하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힘든데, 일본이라든가 뭐 요런 데서 다 잡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뛰어 넘어간다든가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민간에서 돈을 집어넣어 갖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쉽지가 않은 거죠. 총칼 들고 있는데 진짜 뭐 죽창 들고 덤비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면받는 기업들이었는데, 항상 보면 외면받는 섹터군이었죠. 성장률도 높게 잡히지 않고, 다만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들은 있었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한따까리 해주면서 자 수출 규제 뭐 포토 레지스트부터 해서 자 핵심 소재를 이제 수출을 규제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면 요 기반 사업에서 이 제조업의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기반 산업에서 우리나라 초강자거든요. 절대 강자인데 일본이 이제 이렇게 물건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체 개발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분들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걸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사실 지금도 보면 소재 기업들 중에 가장 강한 장점이 뭐냐면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악재에 둔감한 거예요. 이번 1분기 실적을 봐도 코로나 이슈가 있는 1분기 실적을 봐도 거의 무슨 뭐가 없이 그냥 실적이 잡혀요. 2분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소재 기업들은 2분기에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2분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적 체크를 하면서 보면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다 잘 나왔거든요. 소재 기업들은. 그러니까 공급량만 늘어나면 이제 마진축만 어느 정도 맞으면 안 좋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품 가격 떨어진다 그래도 소재 기업단은 쉽게 가격을 많이 낮춰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거기 진입장벽이 어려우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내 거 안 쓰면 딴 데 쓰기가 딴 데 거 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지금 테마로 이제 뛰고 있는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모나미 이런 게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에 아니라는 거죠. 그냥 테마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테마를 함께 엮여 있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받고 지금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기성으로 돈이 몰려서 수급에 의해서 테마를 형성하는 기업들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방송의 이제 주된 주제고요. 여기 보면 강경화 씨가 자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했는데 일본 수출 규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유감을 발표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WTO에 제소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이제 뭐 2년이 걸리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짓거리 해나 마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별 의미가 없죠. 아무튼간 WTO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제소돼 있는 구간에 뭐 이제 합의가 되면 없어질 것이고, 합의가 안 되고 2년이 지난다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그냥 공론화돼서 이제 마케팅만 한다는 것 뿐이지, 일본이 우리한테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글로벌리 마케팅을 하는 것 뿐이지 뭐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뭔가 움직이고 자꾸 뭐하고 하게 되면 자 투심을 자꾸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호재 요인은 자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앞으로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일본이랑 잘 풀린다 그래도 이런 걸 한번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미국 같은 데가 어디고? 자, 의료기기나 이런 거 보니까 중국의 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그래갖고 다 나라로 들어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면 뭐 이런 혜택 줄게 저런 혜택 줄게 하면서 정책 지원이 활발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기존에 그러니까 인건비 싸고 이런 데들로 돌려놓고 있었던 부분들을 자국으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은 불러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어느 한쪽에 의존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면 요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뭐 인더스트리 그쪽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랑 쓱 해서 정부가 압박 좀 하고 좀 돈 좀 풀어주고 하면 그런 대기업들에서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럼 대기업에서 돈이 풀리면 이쪽 사업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일본과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장기 모멘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다는 못하겠지만 80%를 일본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립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5%가 될지 3%가 될지 1%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따블 이상으로는 당연히 키워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없었다 그러면 자, 요런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장 문 닫아야죠. 삼성전자 같은 그룹도 일본에 있고, 자, 소재 기업들도 다 일본에 있으면 일본 기업들은 일본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되니까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심했겠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가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도 일본 기업들이 똥줄이 타는 거예요. 왜? 팔아먹을 애들이 얘인데. 근데 이 팔아먹을 애들이 일본 자체 내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런 것들은 굉장히 더 강하고 더 세게 우리나라에 다가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우리는 좀 고마운 마음을 갖자. 이씨 가족한테 뭐 CEO 집단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삼성전자라는 어떤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줘야죠. 그런 분들한테는. 국위 선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자라면, 한국에 살고 있다면. 자, 환경 규제 포함해서 다양한 규제 철폐를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명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어저께 만약에 제가 이거 방송을 했다 그러면 오늘 좀 욕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성통상이라는 기업이 오늘 보니까 상한가 바뀌었더라고요. 자, 이런 거는 자, 모남이나 신성통상이나 보면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이제 타격이 있어요. 자, 1분기 실적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고요. 요런 과거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게 딱 터지면서 8월 달에 이제 불을 뿜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불 꺼지고 뭐하고 하기 전부터 일단 6월, 7월 달에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8월 달에 뉴스 나오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지금 어때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본도 경제도 힘들고 뭐하고 한데 더 확대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대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확대가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한가 들었으니까 여기 어디라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여기를 넘어가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비싸지 않은 기업이라 요런 데 어디에서 사실 사볼만 했어요. 사볼만 했는데 이런 거 살 시간이 없죠.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이런 걸 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나고 나니까 이슈가 붙은 거지. 이때 당시에는 또 이런 이슈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앞단에서 보면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어때요? 자, 밸류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어때요? 자, 이 저점 라인은 항상 이탈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상승이 뭐 한 150% 나왔다가 하락이 거의 90% 넘게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꾸준히 성장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못하면 지금 비싸지 않아도 이런 흐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투기 심리가 작용한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은 이 기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요. 투기 심리로 들어간 돈은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지치면 다 떠날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 털릴 때까지 이런 이슈가 붙었지 않은 동안에는 계속 쉽니다. 계속 쉬어요. 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재물을 분석을 해보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종목은 밸류 추적을 해서 돈 벌 때 사야지. 지금 이제 비싸지는 않은데, 비싸지는 않으면 진짜 이렇게 투심이 안 좋을 때 사놓든가. 아니면 비싸질 때 기다려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솔브레인이 지금 홀딩스로 바뀌었더라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나 경인양행 같은 기업은 그 당시에도 자, 일본 수출 규제 봐 이런 게 있을 때도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2019년에도. 그랬다가 코로나 이슈가 왔을 때가 큰 기회였는데 역시 얘네들도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뭐 강하게 밸류를 주기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폭락해 있는 구간에서도 담을 순서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기업이에요. 리스크가 거의 없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진입 자리는 이제
이렇게 뭔가 악재성 요인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좋은 기회일 거고요. 그냥 따라잡아도 되는, 장기적으로 거의 성장에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그럴 확률이 9할이 넘어간다. 망할 경우에 망하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장기 포지션으로 아무데나 버블이 심하지 않은 구간에는 들어가도 된다. 지금도 버블이 심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들이 자꾸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버블이 크게 입혀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런 적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봐도 되는, 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한 그런 섹터군이라고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보세요. 그냥 장기적으로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런 거 모르겠고 잘 모르겠으면 이런 기업도 그냥 사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면 더 산다 생각을 하고, 비중을 그냥 많이 가져갈 필요 없이 섞어서 담아놓고 밀리는 구간마다 모아가기는 정말 좋은 섹터군이다. 동진세미캡, 솔브레인, 경인양행 같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버블 국면이다라고 보이는 구간이 오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죠. 추가 매수도 자제를 하고 좀 이익 실현에도 나서고 하는 포인트들이 보여야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밸류 부담이 크게 없는 그런 섹터 구간이다,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도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한 8,000원, 9,000원, 8,9,000원까지 빠졌었네. 바닥 구간에는 지금 100% 넘게 올라온 구간이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 80% 올라온 구간이고, 경인여행 같은 경우도 더블 이상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도, 자, 솔브레인은 이제 2차전지라든가 장비 쪽 비중들이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고, 동진세미캠이라든가 경인여행 같은 경우가 플러스 알파를 좀 받으면서 가는 그런 기업들이죠. SKC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서 장기적인 관점에는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자가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요 기업들은. 왜냐면은 사실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더 좋은 기업들이 보이고 뭐하고 하면 그런 기업들 담아놓고 하다 보면 소재 기업들 비중도 많이 그냥 무한정으로 키워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니까. 근데 저런 기업들이 안 좋아서 안 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적극 추천하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안 하는 이유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승 매력이라든가 내가 보는 기준에서 다른 기업이랑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상대적인 우위에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저런 기업들 사두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드려본 부분이고요. 신성통상이라든가 모남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또 격화되게 되면 일본에서 또 만약에 아베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또 빌미로 해갖고 더 때린다. 그렇게 돼서 좀 이게 확산의 양상으로 가게 되면 또 고밸류 구간까지 갑자기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수출 규제 테마 기업, 이제 여기 엮여 있는 기업 중에 특히 소재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악재성 요인들이 나오면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주가만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없는데 주가만 빠진다는 거예요. 기존이랑 변한 게 없거나 아니면 거기보다 업사이드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만 빠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여기에 엮여있는 이제 소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공부를 좀 해놓고 보고 있다가 이런 악재성 요인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나오면 항상 그런 기업들은 자,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